지난 편, 우리는 한반도 남쪽에서 한 왕조가 단 한 달여 만에 무너지는 그 짧고 격렬한 시간을 따라갔습니다. 황산벌의 흰말 위에 매달려 돌아온 어린 화랑의 머리, 웅진성에서 끌려나온 함왕의 무릎, 그리고 663년 백강의 입구를 불바다로 채운 400척의 함선. 700년 백제 사직이 그렇게 끝났지요. 그러나 그 끝은 사실 더 큰 한 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백제가 사라지고 단 5년. 666년 무렵, 평양에서 또 한 사람의 죽음이 한반도 북쪽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. 그 한 사람은 24년 동안 1인 독재의 자리에 앉아있던 인물, 두 차례 황제를 막아낸 그 한 호흡의 그림자였지요. 그가 죽고 단 2년 만에 한반도 북쪽의 700년 제국이 무너집니다. 그것도 외침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 손으로 말이지요. 오늘 우리는 그 짧은 2년을 봅니다. 살수와 안시성을 견뎌낸 한 나라가 자기 안의 칼날 한 자루에 무너지는 그 자리를 말이지요. 고구려의 멸망. 영계소문 사후 내분과 평양성 함락의 이야기입니다. 먼저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에 서 있는 한 사람부터 정리해봅시다. 우리가 지난 두 편에서 거듭 본 그 이름, 영계소문입니다. 그는 642년 정변으로 영유왕을 시해하고 그 조카 보장왕을 옹립한 뒤 스스로 대망리지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지요. 대망리지는 군권과 정권을 한 손에 쥔 자리였습니다. 신라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고 백제에도 없었지요. 오직 그 무렵 고구려에만 있었던 사실상의 군주위의 자리였습니다. 그는 그 자리에서 24년을 살았습니다. 보장왕은 이름뿐이었고 모든 결정은 평양망리지의 집무실에서 내려왔지요. 삼국사기는 그를 두고 한 가지 흥미로운 묘사를 남깁니다. 자기 몸에 5자루의 칼을 차고 다녔다는 기록이지요. 5자루의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시각화한 상징이었지요. 누구도 함부로 그 앞에서 말을 꺼낼 수 없게 만드는 한 장치였던 셈입니다. 신하들은 그가 말에서 내릴 때 등을 굽혀 발걸이를 바쳤다고 합니다. 한 사람이 거의 황제의 위치에 올라 있었던 것이지요. 당 태종의 645년 친정도 그 사람 앞에서 끝나버립니다. 안시성의 흙더미와 양만춘의 화살 한 발이 그의 권위에 한 겹의 신하를 더 얹어주었지요. 그 뒤 약 20년 동안 그는 더 무거운 권력자가 됩니다. 자기 자녀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지요. 장남 남생은 군권을 잡았고 차남 남건과 삼남 남사는 평양의 핵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동생 정토는 한 갈래의 군사 거점을 맡았지요. 한 가문이 한 나라의 모든 자리를 채운 셈입니다. 그것은 일시적인 안정이었지만 동시에 그 가문 안의 한 균열만으로도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구조였지요. 한 가지 덧붙여 두지요. 그의 이름은 한국 사료에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. 일본 서기는 그를 이리가슴이라고 적었지요. 이리는 한자연에 해당하고 가슴이는 개소문에 해당한다고 학자들은 풀이합니다.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한국과 일본에서 서로 다른 발음으로 동시에 적혀 내려온 셈이지요. 그가 정확히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한 해씩 차이가 있습니다. 삼국사기와 당서는 666년을, 일본 서기는 그보다 한 해 전인 665년을 적습니다.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666년을 따라가 봅시다. 그가 떠난 그 순간부터 24년 동안 그가 쥐고 있던 한 가문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장남 연남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망리지에 오릅니다. 그때 그의 나이가 33 무렵이었지요. 남생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군진에서 자란 인물이었습니다. 645년 당 태종의 친정 때 그는 이미 20살이었고 그 큰 전쟁의 한 한복판에 서 있었지요. 그러니까 그는 결코 한 호기로 자리에 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다만 그 자리는 아버지가 24년 동안 위세로 다스리던 그 자리였지요. 아들이 그것을 똑같이 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. 대망리지에 오른 직후 남생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.
자신이 직접 군대를 끌고 변경의 여러 성을 순시하기로 한 것이지요. 변경의 성주들에게 새 대망리지가 누구인지 알리고 군심을 다잡는 한 가지 의뢰였습니다. 평양은 동생들에게 잠시 맡긴다는 뜻이었지요. 남생은 두 동생, 그러니까 둘째 남건과 셋째 남선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평양의 일을 위임하기로 합니다. 한 형이 두 동생을 믿고 자기 자리를 잠시 비운 셈이었지요.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그 형제 사이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. 남생은 떠나기 전 자신의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를 평양에 남겨두었지요. 그 무리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. 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형에게 보고하는 한 종류의 감시조였지요. 형이 동생을 의심한 그 사실이 곧 동생들의 귀에도 들어갑니다. 남건과 남사는 곧 이 감시조의 정체를 알아챕니다. 한 사람의 형이 두 동생에게 보낸 의심의 시선이 두 동생에게는 같은 무게의 의심으로 돌아간 셈이었지요. 두 동생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. 그들은 평양의 군사를 동원해 형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곧장 보장왕의 이름으로 한 통의 칙서를 발표합니다. 그 칙서의 내용은 단 한 문장에 가까웠지요. 대망리지 남생은 즉시 평양으로 돌아오라. 형을 부르는 한 통의 글이었지만 실제로는 형을 함정에 넣기 위한 한 통의 미끼였습니다. 남생은 변경에서 그 칙서를 받습니다. 그러나 그는 곧장 평양으로 향하지 않지요. 그가 자신이 평양에 남긴 사람들로부터 또 한 통의 보고를 먼저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두 동생이 자기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는 보고, 그리고 두 동생이 자기를 반역자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보고였지요. 칙서는 미끼였고 평양은 이미 자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. 남생은 군사를 돌려 한 곳으로 향합니다. 옛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, 국내성이었지요. 오늘날 중국 길림성 지방 일대에 있던 그 옛 도성입니다. 국내성은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 약 400년 가까이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입니다. 압록강 변의 단단한 산성과 평지성이 어우러진 한 거점이었지요. 남생은 그 옛 수도에서 자신의 군대를 다시 모읍니다. 자신이 직접 끌고 다녔던 변경군과 옛 수도의 군심이 그의 마지막 카드였지요. 평양에서는 두 동생 가운데 둘째 남건이 곧장 새 대망리지를 자칭합니다. 형이 사라진 자리를 형이 살아있음에도 동생이 차지한 셈이었지요. 그리고 새 대망리지가 된 남건은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깁니다. 자기 숙부, 그러니까 영계소문의 동생 연정토에게 군사를 주어 형 남생을 추적하라고 한 것이지요. 한 가문 안의 형이 동생들에게 쫓기고 그 동생들이 자기 숙부를 시켜 형을 잡아오라 한다. 700년 사직의 권력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료에 그대로 적힌 한 가족극이었습니다. 한 가지 짚어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. 이 단계까지만 해도 고구려라는 나라 그 자체는 멀쩡했지요. 군사도 있었고 성도 있었고 황제를 2번 막아낸 전통도 그대로였습니다. 다만 그 모든 것이 한 가문의 손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지요. 그 한 가문이 내부에서 갈라지자 나라 전체가 그 갈라짐을 그대로 따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국내성에 자리 잡은 남생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. 형제 간의 다툼만으로는 평양을 되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지요. 그는 외부의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. 그 외부가 어디였을까요? 신라일 수는 없었지요. 신라는 660년대 내내 백제와 싸우고 그 부흥군과 백강에서 싸운 한 나라였습니다. 남은 한 곳이 있었습니다. 두 차례 그 아버지가 막아낸 그 나라, 당이었지요. 남생은 자신의 맏아들 헌성을 당의 수도 장안으로 보냅니다. 헌성이 들고 간 한 통의 글이 곧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. 그것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사실상 한 항복문서에 가까운 글이었지요. 그 안에는 한 가지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. 자신이 가진 국내성 일대의 땅을 당에 바치겠다. 동시에 당군이 평양을 칠 때 그 길잡이가 되어 주겠다. 당시 당의 황제는 우리가 지난 편들에서 본 그 이름, 고종 이치였지요.
그는 아버지 태종이 끝내 풀지 못한 동쪽의 과제를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한 군주였습니다. 그 황제의 책상 위에 고구려 권력의 한 가문에서 보낸 한 통의 글이 도착한 것이지요. 그것도 단순한 망명이 아니라 길잡이가 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. 당 고종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습니다. 그는 즉시 한 사람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지요. 70대의 노장, 이세적이었습니다. 이세적은 당 태종 시절부터 활약해온 한 시대의 명장이었습니다. 본래 이름은 서세적이었으나 황실의 성을 받아 이씨가 된 인물이지요. 당대 사람들은 그를 군신이라 불렀습니다. 70대에 들어선 그를 사령관으로 삼은 것은 한 황제가 그 전쟁을 얼마나 무겁게 보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정이었지요. 이세적 휘하에는 또 한 사람의 명장이 있었습니다. 안시성에서 한 번 실패를 맛본 인물, 그러나 백제 멸망 후 한반도 정세를 잘 알게 된 무장 서린귀였지요. 서린귀는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채 전장을 누비는 한 호로 유명했습니다. 그는 안시성 전투 무렵 한 평민 출신으로 황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20년 만에 동방정복의 핵심 무장으로 성장한 사람이었지요. 이세적과 서린귀, 그리고 또 다른 노장 글피라력과 방동선. 이 네 명이 666년 가을 당의 동방원정군을 이끌고 출발합니다. 백제 멸망 6년 뒤의 일이었지요. 이 원정군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무기가 따라 붙어 있었습니다. 살아있는 길잡이, 연남생이었지요. 남생은 자신이 사령관으로 임명된 당군과 함께 동쪽으로 향합니다. 한 사람의 고구려 무장이 자기 나라를 치는 군대의 가장 앞에 선 그 한 장면이지요. 그는 고구려의 모든 성과 길과 군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. 어느 성의 군사가 적은지, 어느 성주가 누구와 가까운지, 어느 길로 가면 보급이 빨리 닿는지. 그가 들고 간 그 정보는 사실 24년 동안 그의 아버지와 그 자신이 직접 만들어 온 한 시스템의 설계도였습니다. 그 설계도가 그대로 적의 손에 들어간 셈이었지요. 한편 신라 쪽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. 백강 전투 3년 뒤, 신라는 다시 한번 군대를 북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지요. 이번 신라군의 사령관 가운데 한 사람은 김유신의 동생 김인문이었습니다. 그는 한때 당의 수도 장안에 머물며 당의 정세를 가장 잘 아는 신라 왕족이기도 했지요.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짚어두어야겠습니다. 영계소문의 동생, 그러니까 남생과 남건과 남산의 숙부 연정토입니다. 그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한 가지 결심을 굳히기 시작합니다. 한 가문 안의 다툼이 결국 한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판단이었지요. 666년 12월, 연정토는 자신이 관할하던 고구려 남부의 12성을 들어 신라에 투항합니다. 그가 거느린 백성은 약 3,500여 명, 호수는 760여 호였다고 사료는 전합니다. 한 가문의 형이 당에 가고 그 가문의 숙부가 신라에 가는 한 시점. 그것이 666년 한 해 안에 모두 일어났습니다. 한 나라가 안에서부터 두 갈래로 찢어진 셈이었지요. 이제 평양의 남건과 남산이 마주한 적은 사실상 세 갈래였습니다. 자기 형 남생과 형이 끌고 오는 당군과 숙부가 끌고 간 신라군이었지요.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멀리 있는 두 군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핏줄 한 사람이었습니다. 한 나라의 모든 약점을 아는 그 한 사람 말이지요. 666년 가을부터 667년 봄까지 당군의 진격은 매우 빨랐습니다. 옛 안시성 일대를 우회한 그들은 곧장 만주 깊숙한 곳에 한 거점부터 노렸지요. 신성이었습니다. 신성은 오늘날 중국 요령성 무순 일대에 있던 한 거대한 산성이었습니다. 그 이름과 달리 한 사람의 승려 신성과는 다른 새 성이라는 뜻의 옛 도시 이름이지요. 이 신성은 만주 한복판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통제하는 한 자물쇠와 같은 성이었습니다. 65년 전 수양제의 113만 대군도, 20년 전 당태종의 친정도 이 일대에서 발걸음이 묶였지요.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. 신성의 한 부장이 안에서 성문을 열어 당군을 들였다고 사료는 전합니다.
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한 결정으로 한 거대 성이 무너진 것이지요. 신성이 무너지자 그 주변의 16성이 줄줄이 항복합니다. 한 자물쇠가 풀리자 그에 묶여있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린 셈이었지요. 667년 가을, 당군은 압록강을 향해 진군을 계속합니다. 압록강 너머는 곧 평양이지요. 그러나 한 차례 그 강을 건너려던 시도는 한 차례의 격돌 끝에 실패합니다. 이세적은 무리한 도하를 멈추고 군을 잠시 정비합니다. 그리고 그 사이 한 사람을 다시 앞으로 내세웁니다. 서린귀였지요. 667년 9월 서린귀가 한 무리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만주의 또 다른 거점 금산성으로 향합니다. 이 일대는 만주의 곡창과 가까운 한 풍요로운 거점이었지요. 그 한 번의 전투에서 서린귀의 기병이 고구려군 약 5만을 깨뜨렸다고 사료는 전합니다. 한 차례의 격돌이 만주 평원 한복판의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셈이었지요.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 668년 2월 서린귀는 또 한 차례의 결정적 공격에 나섭니다. 이번 표적은 만주 북쪽의 거점 부여성이었지요. 부여성은 오늘날 중국 길림성 농안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거대 거점입니다. 옛 부여의 한 흔적이 남은 자리에 세워진 한 북방 거점이었지요. 삼국사기는 그 공격의 한 장면을 짧지만 강하게 적습니다. 서린귀가 3천의 기병을 이끌고 깊은 눈을 헤치며 새벽에 부여성에 닿았다고. 흰옷의 한 무리가 흰 눈 위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그 장면을 부여성의 고구려군은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. 서린귀의 백마와 백인은 그날 자연이 함께 만들어준 위장막이었던 셈이지요. 668년 2월의 그 한 차례의 전투에서 고구려군 약 2만이 쓰러졌다고 사료는 전합니다. 그리고 부여성은 그날 함락되지요.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함락 직후에 일어났습니다. 부여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만주 일대에 퍼지자 그 주변의 40여 성이 단숨에 항복해버립니다. 단 한 번의 패배가 40여 성을 무너뜨린 것이지요. 그 한 가지 사실 안에 그 무렵 고구려 지방의 군심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모두 들어있는 셈입니다. 한 가문의 형이 당의 길잡이로 등장한 그 한 사실이 지방 성주들의 충성심을 한꺼번에 흔든 결과였지요. 적의 군대가 이미 자기 나라의 한 가문 손에 끌려오고 있다면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모두에게 생긴 것입니다. 이세적은 부여성에서 군을 정비한 뒤 곧장 압록강을 향해 진군을 재개합니다. 668년 봄과 여름 동안 당군은 한 차례 더 깊이 남쪽으로 내려오지요. 그리고 668년 여름, 압록강의 한지류 사수 인근에서 한 차례의 큰 격돌이 벌어집니다. 한국사가 사수전투라 부르는 그 한자리이지요. 이 전투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따라옵니다. 신라군이 그 한자리에 합류했다는 점이지요. 김유신의 친동생 김인문이 이끄는 부대였습니다.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. 8년 전 황산벌에서 소정방의 처형 위협 앞에 김유신과 함께 섰던 그 부장, 김문영이었지요. 김문영은 668년 비열성 주행 군총관에 임명되어 고구려 정벌에 나섭니다. 그가 평양 동쪽의 사천 벌판에서 연남권의 군사와 부딪혔지요. 그 한 번의 격돌에서 김문영의 신라군이 연남권의 고구려군을 크게 격파합니다. 평양으로 가는 한 길목이 사수에서 신라군의 손에 열린 셈이지요. 한 가지 짚어두어야 합니다. 황산벌의 그 김문영이 8년 뒤 사수에서 한 번 더 신라사의 한자리에 이름을 새긴 것이지요. 한 사람의 무장이 두 차례의 멸망을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는 데 관여한 셈이었습니다. 이세적의 당군은 사수 일대에서 신라군과 합류한 뒤 668년 9월 마침내 평양성을 포위합니다. 압록강을 건너고 만주를 가로지른 끝에 도착한 한자리였지요. 평양성은 그 시점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견고한 한 성으로 꼽혔습니다. 외성과 내성, 그리고 왕궁이 자리한 북성까지 세 겹의 구조였지요. 그 안에는 보장왕이 있었고 새 대망리지를 자칭한 연남권이 있었으며 셋째 남산도 함께 있었습니다. 평양 성내의 인구는 수만에서 수십만 사이로 추정되었지요.
이 거대한 성을 단순한 공성으로 무너뜨리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세적의 군은 굳이 무리하게 성벽을 깨지 않습니다. 그는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선택했지요. 포위였습니다. 남쪽으로는 신라군이 길을 끊었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당군이 둘러쌌습니다. 동쪽의 산악통로는 이미 신성과 부여성 함락 직후 막혀 있었지요. 한 달이 흐릅니다. 식량은 줄고 정보는 끊기고 평양성 안의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집니다. 한 도시가 자신을 둘러싼 한 무리의 군대를 견디는 그 한 달이었지요. 그 한 달 동안 평양성 내에서는 또 다른 한 갈래의 분열이 시작됩니다. 한 형제가 둘로 갈라지지요. 새 대망리지 연남건과 그의 동생 연남산이었습니다. 남건은 끝까지 항전하자는 한쪽이었습니다. 그는 자신이 새 대망리지로서 끝까지 평양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지요. 남산은 항복하자는 한쪽이었습니다. 그는 평양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. 한 가문 안에서 이미 한 차례 갈라진 형제가 이번에는 평양 한복판에서 다시 갈라진 셈이었습니다. 이 두 형제의 갈등 안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평양 성내의 군사 한 부대를 지휘하던 인물, 한 승려였지요. 그 승려의 이름이 신성이었습니다. 한자로는 믿을 신과 정성성, 글자 그대로 신실하다는 뜻의 이름이었지요. 한 가지 분명히 짚어 두어야 합니다. 이 신성은 앞서 만주에서 함락된 그 신성과 한자도, 사람도 다른 인물이지요. 둘 다 한국사에 신성이라는 이름을 남겼지만 한 사람은 도시이고 한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. 승려 신성은 연남권 아래에서 군의 한 부분을 맡고 있었다고 삼국사기는 전합니다. 한 승려가 한 나라의 마지막 도성에서 군사를 통솔한 그 자리도 그 시대의 한 단면이지요. 그 신성이 한 가지 결심을 굳힙니다. 그는 평양성 안에서 비밀리에 한 사람을 당군 진영으로 보내 한 통의 한 약속을 전합니다. 자신이 안에서 성문을 열겠다. 한 사람의 결단이 한 도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약속이었지요. 이세적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한 가지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. 닷새 뒤였지요. 668년 9월의 한 새벽, 약속한 그 닷새가 흐른 뒤 평양성의 한 성문이 안에서 열립니다. 승려 신성의 손이었지요. 당군의 한 무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 곧장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. 그들은 북을 울리고 성로에 불을 지르지요. 사면에서 불길이 일었다고 삼국사기는 적습니다. 평양성 안의 군심은 그 순간 무너집니다. 한 달 동안 견딘 한도성이 한 사람의 손이 연 한 짝의 성문 앞에서 단숨에 풀려버린 것이지요. 보장왕이 먼저 결단을 내립니다. 그는 셋째 남산에게 항복문서를 들려 당군 진영으로 보내지요. 한 왕이 한 동생을 시켜 한 항복을 전한 셈이었습니다. 둘째 연남권은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요. 그는 자신의 군사 일부를 모아 마지막 한 차례의 격돌을 벌이지만 평양성 안의 군은 이미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. 패배가 확정된 그 자리에서 남건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. 그는 자기 손으로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.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합니다. 그는 부상을 입은 채 당군에 사로잡히지요. 한 형은 당의 사령관으로, 한 형제는 자결 시도 끝에 포로로 잡힌 한 자리. 그 둘이 그날 평양에서 마주합니다. 보장왕과 두 동생 남건, 남산, 그리고 평양 왕족 약 20만 명이 그 가을 동안 당으로 압송됩니다. 700년 사직 고구려의 마지막이었지요. 한 가지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. 그날 평양성을 무너뜨린 결정적 한 손은 외부의 70만 군대가 아니었습니다. 한 도성 안의 한 승려의 손이었지요. 그리고 그 한 승려의 손을 가능하게 한 더 깊은 한 손은 사실 1년 반 전 평양을 떠난 한 가문의 형이었습니다. 한 나라의 모든 약점을 들고 적의 진영으로 갔던 한 사람 말이지요. 외침이 아니라 내분, 외부의 칼이 아니라 내부의 한 가문 다툼이 700년 제국을 무너뜨린 셈입니다. 살수와 안시성을 견딘 그 나라의 마지막이 결국 그 안의 한 가문에서 결정된 것이지요.
평양 함락 직후 당은 새로운 행정체계를 곧장 펼칩니다. 668년 12월 평양에 안동도어부가 설치되지요. 옛 고구려의 땅을 당이 직접 다스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. 안동도어부의 첫 도어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의 명장 서린귀였지요. 그는 평양에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. 옛 고구려의 9개 도독부와 42개 주가 그 아래로 들어갔지요. 당이 끌어간 고구려 유민의 수는 사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668년부터 그 이후 약 10년 동안 약 20만 호, 그러니까 약 100만 명 가까이가 당의 내지로 강제 이주되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.